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아침 일찍 먹는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연사를 맡은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서 초중등 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건입니다. 제가 프로필 잠깐 올려봤고요. 어머니들 요즘에 EBS의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영화의 가제가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랍스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충격적이죠. 영화의 가제? 영화의 랍스터? 일단 말이 이상한데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제 비슷한 건 랍스터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참 슬픈 문해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우리 모순이라는 사사성어 아시죠? 모순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자르지만 순수하다. 뭐 이런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수업 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중등부 1학년 맞나요, 원장님? 1학년 수업이었나요? 네, 중등 1학년 수업에서 조삼모사라는 이제 사사성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삼모사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4명이 당당하게 손을 들더랍니다. 조삼모사가 뭐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조금 모르면 3번, 많이 모르면 4번이래요. 그랬더니 나도 저거 생각했는데 막 이러고 애들이 4명 중에 3명은 그걸로 뜻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삼모사를 제대로 알고 있던 한 명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책은 잘못된 걸까?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휘력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 문해력의 문제는 비단 어휘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냐면요. 일단은 문해력 평가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학력 미달 수준이 무려 27%입니다. 3명 중에 1명까지는 아니네요. 4명 중에 1명보단 좀 많게 문해력이 학년 미달 수준이라는 거죠. 문해력이 학년 미달 수준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학원 보내면 되지? 그걸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말을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과 같은 말입니다. 글로 써있든 말로 하든 같은 글을 말로 하면은 이게 같은 언어잖아요. 오히려 말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얘기는 뭡니까? 누가 뭘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된 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해는 안 됩니다.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죠. 자기의 기억력을 과신하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암기라는 건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응용이 안 됩니다. 너 설명문 뭐야? 줄줄줄줄 나와요. 설명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오면 틀려요. 왜? 같은 의미인데 말을 다르게 바꿔놔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나 이런 거 외운 적이 없는데 답이 아닐 거야. 굉장히 어머님들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자녀분에서도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로 처리하는 게요. 어쩌면 오랜 세월 우리가 받았던 주입식 교육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가 의학 공부거든요. 왜 그럴까요? 덮어놓고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일단 가면은 막 인체 이거 하나 그려놓고서 영어로 부위를 다 외우죠. 이거부터 고통이에요. 심장을 왜 심장으로 부르냐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장이니까. 그러니까 약 이름 그리고 어떤 약의 효능 중에는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냥 그 약은 이런 효능이 나더라. 이 병엔 이런 증상이 있더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니까 의학 공부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 뇌는 암기보다는 이해하도록 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는 암기를 요한다기보다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근데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면 이해해야 될 지식을 그때부터는 무작정 외우는 겁니다. 무작정. 실제로 그래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강남 쪽에서 제가 아까 뭐 이력에도 나왔지만 제가 원래 했던 것은 강남 쪽에서 내신 수능 담당을 했었고 그쪽에서 대입 면접, 대입 논술 쪽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서초구에서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뭐 그쪽은 굳이 자사고에 그렇게 목을 매진 않더라고요. 세화여고를 진학했고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저는 뭐 중학교 때는 그 친구를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좀 충격적인 성적을 받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였는데 전교 1, 2등 하던 친구가 첫 시험에서 5, 6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 과목이. 어머니도 충격이고 학생도 충격이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1688년 명예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뭐 줄줄 나와요. 이거 뭡니까? 엄청나게 성실하게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 딱 올라가니까 첫 번째로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죠. 외우는 걸 일단 커버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문제 자체도 너 외웠어 안 외웠어 묻지를 않기 시작하죠. 응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 이 친구가 성적이 5, 6등급은 좀 심하잖아요. 전교 1, 2등 하던 친구가. 뭐 1, 2등, 2등급, 3등급이면 그것도 충격일 텐데 5등급, 6등급이면. 결국은 1학기 지나고 나서 저랑 상담하고 제가 공부법 좀 알려준 다음에 2, 3등급까지는 좀 올라갔는데 이미 전교 1, 2등 하던 애는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1학년 1학기 중간을 5, 6등급 2학기를 2, 3등급 나왔으면 목표했던 대학은 멀어졌죠. 유학을 가더라고요. 바로 고등학교. 네. 나중에 뭐 해외 무슨 전형이나 이런 걸 좀 노려보는 거겠죠. 아니면 해외 대학을로 가든지.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학원에 온 지 한 3년, 4년 됐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도 제가 문해력의 중요성과 사고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문해력이 뭐야? 그냥 외우면 되지. 근데 아마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 어머니들에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문해력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 열풍은요. 이미 예전에 불었어요. 몇 년 전에 공부머리 독서법이라 그래서 한때 시중을 강타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문해력과 관련된 책이에요. 문해력과 사고력. 그 책 혹시 보신 어머니도 있으면 절대 책 많이 읽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잘못된 독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거죠. 와, 우리 애 책 잘 읽어요. 아, 애가 책을 열심히 읽었구나.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문해력이라는 거, 그래,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라 했는데 도대체 문해력이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EBS에서 저 같이 출제한 성인용 문해력 테스트 질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문해력의 요소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멕시코만에서 데워진 해류가 북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북극해로 흘러가고 노르웨이 해안을 포함한 고위로 지역을 지나면서 차가운 대기와 만나 열을 뺏기다가 북극해에서 수심 2km까지 가라앉게 된다. 자, 같은 시점에 노르웨이랑 러시아 중에 어디가 더 추울까? 어디가 더 따뜻할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어디 기온이 더 높냐? 자, 이거 할 때 일단은 여기 제가 줄쳐놓은 표시해놓은 해류랑 고위도 이런 어휘를 일단 알긴 알아야겠죠. 기본입니다. 문해력의 기본 중에 기본. 그 다음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멕시코만이 어디 붙어 있고 노르웨이가 어디 있고 러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계 지리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머니들이 좀 아시겠지만 어휘는 배경 지식과 같이 갑니다. 따로 가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휘, 배경지식, 사고력 이 세 개가 문해력의 3요소인데 사고력이 왜 필요하냐고요? 자, 여기서 물이 데워졌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세계지도 우리 알죠? 노르웨이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차가운 걸 만난대요. 북극해 쪽으로 흘러가 러시아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럼 같은 시점에 노르웨이랑 러시아 어디가 더 기온이 높죠? 러시아가 높죠.
마지막에 관건은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어휘력, 배경지식 사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 사고력 이거야말로 단기간에 안 돼요. 어휘는 미친 듯이 외워버리면 돼요. 배경지식 단기간에 넣으면 어느 정도 돼요. 자, 활용해야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부터 사고력의 영역이에요. 사고력은 바로 능력이잖아요. 생각하는 능력. 어머니들 자전거 타는 거 글로 배운다고 해서 배울 수 있나요? 해봐야 됩니다. 능력을 키운다는 건 그런 겁니다. 수영, 자유형, 물장구를 치면서 여기 팔을 휘저으면서 한 번씩 고개 이렇게 내놓으세요. 그런다고 수영을 가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연습하고 해봐야 되죠. 능력을 키운다는 건 바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습 경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고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력이야말로 우리가 고등학교 지나가고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일단 지식의 홍수 속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해해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하기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키워놓으면 그 키운 사고력을 가지고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늘어나니까 빨리 습득하겠죠. 그럼 다른 공부할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원코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가장 많이 키워야 될 문제는 능력은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수능 국어가 불수능이었던 얘기가 많았죠. 당연히 뭐 기축통합 어쩌고 저쩌고 브레턴 우주체제 뭐 정신이 몽롱해지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되겠죠. 기축통합, 환율, 뭐 유동성, 통합. 근데 이 수능은 고등학교 수준이 넘어가는 어휘다,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 별표 같은 거 해놓고요. 설명을 써줘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거는 설명이 안 써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 어휘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 개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경제에 이게 있어요. 환율의 결정과 변동. 여기서 다 배웁니다. 이 개념들을.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고등학교 경제가 선택이에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수능 출제위원 측 그리고 대학 측은요. 선택 아니어서 안 배운 건 네 선택이잖아.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라고 넣어놨어. 알아야지.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경 지식의 수준, 문해력의 수준을 학교와 입시 당국은 학생들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뭐 고입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고입에서 학교에서 추천도서 목록 보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성인도 읽기 어려운 도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에서 추천도서 보죠? 충격과 공포죠. 예. 근데 그 정도 어느 정도 독해되는 사람을 원해요. 왜냐하면 대학 수학 능력의 특징이 뭡니까? 대학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 책 읽을 거니까 그 책 읽을 수 있는 웬만큼 능력은 있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내는 시험이에요. 암기한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와 요령으로 커버하려고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런 방법론을 따라가서는 정말 항상 높여는 이쯤에는 높게 잡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관건은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냐?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시문의 올해 수능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있거든요. 자, 줄친 데만 보면 풀 수 있어요. 자, 금 1온수와 35달러를 언제나 막 교환해 주어야 한다. 1온수랑 35달러 똑같이 교환되는구나. 엄청 어려운 어휘 없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뭔진 모르겠지만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게 평가절하구나. 뭐 이 정도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달러와 가치가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 평가절상은 어쨌든 어디에 대한? 달러화에 대한. 달러화 대비 타국의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는 아까 배경지식 없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면 풀 수 있었어요. 사고력만 있으면.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정답률 22%. 해결 지문에 나왔던 문제보다도 더 많이 틀린 문제. 5번이 답이었거든요. 자,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즉 달러 대비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액량은 감소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증가하겠죠. 이거를 못 푼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머릿속에 요 구조만 있으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럼 1온스에 35달러, 평가 절상은 달러 대비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했네. 같은 마르크화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은 늘어났네. 금도 더 많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중간에 어휘 배경식 필요 없었어요.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근데 22%예요. 어휘 배경지식 맞아요. 우리 학생들 문해력이 약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에서 제가 아까 봤던 이 말 모르는 학생들 없을 거 아니에요. 온스가 뭔지 몰라도 요거랑 막 교환한다. 요 말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 말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하절상이란 말은 모르더라도. 근데 이렇게 틀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안 외워서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외우지 않은 지식은 불안한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럴 것 같은데 하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추론에 대한 애들이. 눈치 보잖아요. 맞나? 틀리나?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게 그대로 나왔을 때만 맞추던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 정신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두 번째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을 믿는 자세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어휘력, 배경지식, 사고력, 요 세 요소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수능, 국어가 불수능을 넘어서 용암수능이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뜨거웠대요. 막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근데 교사들은 오히려 평이했던 평이 많았습니다. 난이도가. 그만큼 학생들의 사고하는 능력,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휘력이 약해서만으로 하는 건 옆에서 많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렸죠? 어휘력 배경식이 문제가 아니란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제가 수능 문제로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이번에 출제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평소보다 지문을 짧게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코로나로 학력 저하가 우려됐기 때문에. 지문은 짧아졌고,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학생들은 뭐라 그럽니까? 용암수능이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비문학 이런 거 뭐 몇 문제 안 나오는데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문학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예요. 똑같이 나와요. 문법 선택 안 하면 문법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수능에서. 선택 11문제, 문학 17, 비문학 17이에요. 선택을 내가 화작을 하면 문법은 없습니다. 원매를 선택하면 문법이 들어갔겠지, 한 5문제 정도. 근데 어머니들 중학교 때 국어 공부한다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법 어떻게 해요? 안 중요해요. 수능에서 안 해도 돼요. 수능 국어 만점 받는데 문법은 선택에 따라선 하나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수능까지 얘기하면서 어머니들 말씀드리는 게 제가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입시를.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국어 선행을 해서 국어 개념을 미리 배우면 애들이 국어를 잘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수학은 좀 그래요. 영어도 그래요.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야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좋을 수 있고, 영어는 어차피 단어 싸움이고 그거는 외국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영어도 사실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 단어나 문장을 많이 만나는 거죠. 국어는 개념 선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법? 수능에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신에서도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우리 어른들이 망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아까 그 학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그리고 수능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국어는 항상 이해력, 창의적 사고력 측정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들, 우리도 한번 풀어볼까요? 잠깐 시간을 줄게요. 이게 바로 당신은 문해력에서 출연자 전원이 틀린 문제거든요. 뭘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쉬운 문제예요.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26만 원이죠. 어른 5만 원, 청소년 3만 원인데 가족 중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임을 할인해 준대죠. 그러니까 부부 2명에 할인을 받겠죠. 30%. 2명이니까 7만 원, 왕복이니까 14만 원, 자녀 둘이니까 6만 원, 왕복이니까 12만 원, 다음은 26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수련자 전원이 다 틀렸습니다. 심지어 김구란 텍스트를 좀 읽죠. 자주자주 글을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틀렸어요. 지식을 읽는 글 읽기밖에 못한 거예요. 사학과 뭘 많이 듣는 글 읽기는 되는데 생각하는 글 읽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얻게 된 모습입니다. 어린 학생들만 문해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우리 문해력 낮아요. 글을 이용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식이 뭔지 그냥 느끼는 하는데 활용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잘 만드셔서 읽긴 잘 읽어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활용하고 사고하는 문해력은 최하입니다. 이거 애들만 검사했을까요? 아니요. 성인까지 다 검사했어요.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프랑스의 입시라고 하는 국가로에다가 거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예술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 가지고 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책을 읽고 학생들하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생들 하나하나도 또 요구되는 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살아갈 때 너의 스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큰 차이가 있죠. 배움은 왜라는 물음이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성적으로 우위를 가리기 위한 시험 문제들. 우리는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공부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움은 모르는 것을 향한 탐구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눕고 대답했죠. 세상은 신기하고 궁금하고 투성이었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이게 현실이죠. 질문해보세요. 난 다 아나? 모르나? 어머니들 맞다. 어머니들이 그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해보셨을 건데. 뭘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하기도 하고, 중간고사가 다가올 때도 하기도 하고.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아,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이거. 근데 이때 다 알아가 거짓말이기만 할까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요즘은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쯤이었나 삼각형이 왜 삼각형이냐고 물어봤다가 흠씬 맞았어요. 장난하냐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삼각형은 삼각형이지? 사각형은 사각형이지? 3과 4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 흠씬 두드려 맞았어요. 기억나요. 삼각형, 사각형은 각이 3개고 4개여서 삼각형, 사각형이구나. 원이 왜 원인지 궁금한 거예요. 원은 왜 원이에요? 그래서 또 흠씬 맞았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뭔가 선생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질문하면 안 되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리고 아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학생이 뭐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학생이 아이인데 아직 조리 있게 말을 하겠어요. 좀 두서없이 말을 해도 잘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같이 소통하고 그 생각을 키워주기보다는 야, 넌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뭔 소린지 모르겠다. 혹은 바쁘니까 귀찮아 저리가.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입을 닫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생각,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나? 이때부터 아까 궁금한 게 안 생기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수업은 초등학교 시절 아직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무엇보다 소중한 능력이고 소중한 자세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수업의 핵심입니다. 아마 수업을 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아까 뭐 어휘나 당연히 배경지식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력을 상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고차적 사고력, 추론 분석적 사고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얘기는 뭔지 어머님들께서 아시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많이 나왔지만 고차원적 사고력이 뭐냐 물어보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내가 알고 능숙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어머니 요거 A와 B 둘의 공통점이 뭔가요? 너무 좋습니다. 색이 같죠, 색. 색이 공통점입니다. 무슨 색으로 같죠? 네, 보라색. 보라색으로 같죠. 좋습니다. 자, 어머니, 뭐가 차이점이죠? 네. 꼭지점의 개수가 다르죠? 왜 꼭지점의 개수가 다른 거죠? 자, 왜를 물으면 우리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요? 왜? 나한테 누가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질문도 하지 않아서 생각도 안 하거든요. 왜일까요? 왜? 삼각형, 사각형이니까. 즉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꼭지점도 달라지고 변의 개수도 다르고. 좋습니다. 차이점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모양이 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A는 삼각형, B는 사각형.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꼭지점 개수, 변의 개수, 각의 개수 마찬가지죠. 뭐 내각의 합,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죠. 지금 제가 한 게 분석이에요. 분석은 나눌 분자잖아요. 모호하고 추상적인 전체를 구체적이고 명료한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 분석이에요. A, B 우리 공통점 차이점 찾으려면 아마 모두 색이 같고 모양이 다르다. 색이 보라색으로 같고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은 다르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작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내가 사고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인식하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같아요가 아니죠. 정말 분석이 잘 되면 둘의 공통점은 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라색이라고 같고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모양, 네? 뭐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모양의 차이에서 뭐 꼭지점의 개수의 차이, 뭐 각의 차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하나의 모호한 전체를 우리 지금 했잖아요. 이걸 색이라는 요소와 모양이라는 요소,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때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더 분석하신 얘기죠. 꼭지점 개수가 다른 것. 모양 중에서도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또 잘라본 거예요. 꼭지점, 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차이점을 찾는 게 아니라 각 차이점이 어디서 이렇게 갈라지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분석이라 부르는 사고의 과정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도형에서 되고 제시문에서 되고 책에서 된다?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그 능력이 더 발전한다? 위대한 학자의 탄생이겠죠. 그게 더 발전한다면. 현상을 보고 내가 해낸다? 엄청난 사상가의 등장이겠죠. 그게 바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이런 사고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도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점은 다음 중 설명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논설문 설명 쓱 넣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설명만 외워서는 틀려요. 서로 비교되는 것끼리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지 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고력이 대학교 면접에도 필요하고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기 고등학교 면접에도 필요하고 이게 내신만 공부해서는 되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상상과 면접에서도 필요했었고. 그러면 이 사고력을 어떻게 키워줄까가 관건이죠. 어휘와 배경식뿐만 아니라 사고력까지.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국어는 수능 국어는 지문 안에 답이 있고 문해력이 관건이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번째 부분 보죠. 문해력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키워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 책을 읽으면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요약 잘 된 블로그 글을 읽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기적 유전자를 내가 스스로 읽다 보면 오해해요. 우리의 선지식을 내 아이의 선지식을 과신할 수 없잖아요. 잘 설명된 블로그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근데도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책은 지식의 습득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계기로 생각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시카고 대학은 한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카고 대학이 그렇게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인문고전 100권 읽기라는 하나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명문대학으로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건 참 많은 블로그에서도 이거 시카고 플랜 소개하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명문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 가지 질문과 주제를 중심으로 읽게 만들었어요. 뭐가 주제였는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만 할까요? 영원 불면한 가치를 발견하라.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게 생각하면 100권을 다 이 주제 안에서 털어놓고 분석하고 차이를 비교하고 비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 불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이 책이 다르면 그 기준에서 평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책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책의 내용을 숙지하는 책 읽기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재밌게 읽은 책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재밌게 본 드라마도 영화도 기억 안 나는 판이에요. 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수업은요. 독서 토론 수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먼저 책을 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오면요. 먼저 책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나눕니다. 책 어땠니? 어느 장면이 좋았니?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냥 책에 대한 얘기가 좀 같이 나눈 다음에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이렇게 생각할 문제를 제시하고 사례들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교재는 돈키호테라는 책에 실렸던 교재인데요. 돈키호테 보면은 우리 주인공 돈키호테가 광인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광인의 기준이 절대적인 걸까? 이게 정말 확실한가? 요걸 주제로 한번 이 수업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몇 가지 사례를 보고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판단해보자 이래놓고 아이돌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생팬 이런 경우
미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때 미쳤다고 하는 많은 이유는요. 정상 비정상보다는 비도덕적이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동생이 뭐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시킨다고 알 품고 있는 거. 에디슨 살이죠. 아이면 괜찮대요. 24살이야. 예? 이제부터 이상해요. 선생님이 어느 날 품속에 달걀을 품고 왔단다 얘들아. 짜잔 나 이거 병아리 만들 거야. 선생님 어떨 것 같으니. 당황하죠 애들이.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이상하다 그러고 학원 옮길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어린애는 괜찮은데 나이가 많으면 내가 왜 미쳤다고 생각하지? 같은 행동인데. 계속 사례 사이에 약간씩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삼촌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품에서 베개를 딱 꺼내더니 미쿠짱이야 소개하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사례를 들면서 어떤 건 미쳤다 생각하고 어떤 건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일종의 현상 혹은 사례에서 아까 얘기했던 분석적 사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단계적 질문 한 번 더 던지죠. 미쳤다 생각 드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느냐, 그 다음에 미쳤다는 말을 한번 정의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분석적 사고, 그 이후에 그 차이의 결과물을 종합해서 미쳤다라는 말의 정의를 스스로 해보는 경험. 이렇게 분석적 종합적 사고를 이 수업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차원적 사고가 무엇이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 경험을,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어야만 이렇게 교재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이후에 싹 이렇게 같은 문제를 고민한 학자의 생각과 이론을 소개합니다. 아마 어머니들 중에서도 혹시 푸코라는 학자를 들어보신 분은 바로 생각나셨을 수도 있어요. 관계의 역사, 미셸 푸코의. 아, 이 교재 저 얘기하려고 이 주제 갖고 왔구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계의 역사에서 푸코가 그런 말 하거든요. 미쳤다 안 미쳤다, 즉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권력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학생들한테 고민해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해를 잘합니다. 정상, 뭐 상식에 벗어난 거요. 상식이 뭐죠? 이런 질문 던지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오케이, 좋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하고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학자를 딱 만나면요. 적어도 푸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푸코란 이름 잊어먹으면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 하나를 학생들이 공감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배경 지식도 쓱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두 가지. 하나는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교양이 좀 쌓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칸트를 몇 번 다뤘거든요. 중학교 1학년 가서 애들이 칸트 얘기를 많이 한대요. 칸트라고 있어요. 칸트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은 그거 초등학교 때 김용곤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자였어요. 안 좋아하는데 몇 번 나왔다고 애들은. 그런 식으로 배경지식을 쌓아가는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사례로도 한번 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 역사적 사례, 마녀사냥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광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신미약 감형이라는 미쳤냐 안 미쳤냐와 연관된 중요한 주제일 수 있죠. 혹은 그거를 했을 때도 있었어요. 토론으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게임 중독이라는 거를 정상으로 볼 거냐 비정상으로 볼 거냐 이런 주제죠. 훨씬 또 주제랑 맞닿아 있죠. 이런 식의 되게 뭔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옆에서 보는 아주 확실한 구체적인 상황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하나고 면접 기출이죠. 뭐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거 질문할 때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제들이랑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넘어가죠. 이거는 저희 그 도서 목록들인데요. 저희 아마 브러셔에 있는 거 말고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거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그 책 선발 기준들은요. 첫 번째 난이도 면에서는
학생들이 읽기에 조금 쉬운 것도 넣고 좀 버거운 것도 넣고 하면서 조금 내가 읽기 어려운 책들을 자꾸 접해봐야지 이 문해력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책을 잘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노출돼야지 그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책만 읽으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잡아요. 왜? 그 이상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자꾸 노출돼야지 그 단어가 쓰는 맥락도 알고 또 어려운 문체도 자꾸 접해봐야 그 문체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의 책으로 넘어갈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씁니다로 나오던 게 뭐뭐 다로 나오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책을 보면 예컨대 뭐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건 좀 쉽죠. 하이드 전 이 정도면 초등학교 6학년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독서 되는 친구들은. 근데 뭐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뭐야 어느 날 헌법이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책은 짧지만 내용 다루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좀 난이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학생들이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고전들 위주로 좀 읽히려고 합니다.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 지킬 박사와 이루, 올리버 트위스트, 정의란 무엇인가, 뭐 자전거 도둑 이런 식으로 교양이 될 만한 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은 많은데 책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2학년, 중1, 중2,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안티고네 같은 거는 내용 설명도 안 하고 칼럼 쓰는 사람들이 그냥 써요. 안티고네에서 실정법과 자연법의 문제는 하면서 안티고네 알아야지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주차에는 저희가 독서 활동을 했다면은 주제 활동을 하거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본 후에 주제 활동인데요. 지킬 박사는 유죄인가? 지킬 박사는 착한 인성을 갖고 있죠. 하이드는 나쁘죠. 근데 어차피 지킬 박사의 몸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 경우에 유죄를 줘야 되냐? 무죄를 줘야 되냐? 이런 주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여기서 학생들이 상황에 몰입해서 모의 법정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좀 문제에 대해서도 더 집중하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딱 고소장도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딱 만들어지고요. 공소 막 이런 말도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거는 법적 토론이기 때문에 도덕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오늘은 법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도 알려주고 요건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독서 수업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국어학원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국어 수업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국어 수업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는요. 수능까지 계속 만나게 될 개념을 학습하는 걸 좀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념 이해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래 갈래. 그럼 그래 갈래도 이렇게 줄글로 쓴다기보다 이건 갈래 이렇게 이 구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운문, 산문에서 시, 시조가 나뉘고 이 구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표 요걸 일단 익히게 합니다. 이게 그래 갈래를 구분하는 첫 번째니까 애들이 나중엔 상당 운문이랑 시조랑 다른 건 줄 안다고요. 이거 이렇게 안 외우면은 이렇게 익혀놓지는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조 익혔는지 확인하고 요거 운문인지 산문인지 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숙달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심화 문제, 실제로 이런 내신에 있던 문제나 뭐 수능형을 변형해서든지 우리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추리고 또 저희가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자면 그래서 초육은 초반에는 문학 개념, 기본 개념, 시, 소설, 그 다음에 후반에는 품사랑 문장 성분 정도는 학생들이 알아놔야지 띄어쓰기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 문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품사와 문장 성분 정도 이렇게 1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는 핵심 개념을 초등에서 기초를 다져주는 거, 이게 우리 초육 국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초5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제 비문학 독해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거 표시하고 요걸 갖고 이제 구조도를 그려내서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국어도 선행을 하고 싶으셔서 국어를 가르쳐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초5 때부터 국어 이론을 배우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국어 이론을 가르친다 하면은 초5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고민하고 선별해서 할 거고요. 굳이 필요 없는 걸 국어학원이니까 어머니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없는 걸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알고요. 나중에 어머니들이 후회합니다. 단기적인 걸 보고 제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초5 같은 경우에 국어 수업은 현재는 이렇게 진짜 문해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분석적 독해, 구조적 독해잖아요. 이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어 뭐 개념 공부에 대한 열망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셔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초6은 지금 바로 등록하시면 1시간 국어 수업, 2시간 독서 토론 논술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시간 수업이. 그리고 초5 같은 경우 이제 4학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학기 동안은 일단은 2시간 독서 토론 논술 수업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름쯤 되면은 이제 국어 수업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어떤 걸 배우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수업에서 배우는 국어의 개념들 있죠. 그런 거. 이 글의 성격과 관련된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가 모르면 이 개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 표 있죠. 그 자수마다 나온 표. 거기서 글의 성격을 매번 외우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글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글을 보면서 아 이거 주지적이구나. 뭐 서정적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매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성격을 배울 때 이렇게 글의 성격과 관련된 국어 개념, 수업 연계 어휘, 그리고 독서 연계 어휘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읽은 책에서 어려울 법한 단어들 이런 거를 이 수업을 하기 전, 이 책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내주고 외워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5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자 연계 어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어가 많아서요. 한자로 연계해서 한자가 갖고 있는 뜻의 값만 있어도 어느 정도 뜻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존재, 기존, 보존, 공존 이런 식으로 한자 연계 어휘를 통해서 어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존이라는 그 한자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어휘를 추론하는 능력도 키워주려고 초등학교 5학년의 어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고요. 잠깐 이 테스트 얘기만 하자면 아마 1월 아직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는데요. 1월 첫째 주 1월 1일, 2일 이때 아마 이 문해력 테스트가 초등부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있을 겁니다. 지금 문해력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이 EBS에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문해력 테스트를 제공했던 업체거든요. 여기랑 저희가 제휴를 해서 재원생은 무료, 비재원생은 10,000원인가요? 뭐 좀 그 정도의 가격을 받고 문해력 테스트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지도 나와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도 이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이고요. 지금 거기 잠깐 이제 Q&A를 혹시 질문 받는 Q&A를 진행할 건데요. 질문 받는 동안 어머니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 보면은요, 상담 수강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작성해서 주시면은요, 원하는 시간대나 이런 거 특정해서 주시면은요, 아무래도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보고 그거 작성한다고 해서 당장 뭐 등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어느 시간대가 되는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데스크에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니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작성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든 좋습니다.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만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책은 초등 5학년이든 6학년이든 두 주에 한 권입니다. 두 주에 한 권이고요. 좋은 질문이신데, 그쵸. 어떻게 2시간 안에 한 권의 책을 책 내용하고 토론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두 주에 한 권이고요. 일주는요, 책을 학생들이 읽어오겠죠. 읽어오면 책 내용 그리고 책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주제. 아까 뭐 나와 연결님께서 미쳤냐 안 미쳤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독서 활동으로 첫 주에 진행되고요. 2주 차에는 이제 주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이때 본격적으로 팀 토론을 하겠죠. 이때는 좀 자유 토론이죠. 학생들끼리 얘기 나누고 선생님과 같이 대화 나누고. 아, 줄거리 수준은 아니죠. 아까 이게 1주 차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1주 차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요거. 그러니까 이전에 간단하게 책 어땠습니까?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에 대한 느낌이 뭐예요? 조금 같이 줄거리나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 이걸 바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 앞에는 제가 좀 분량 때문에 좀 뺐는데 비판적 감상이랑 스스로 질문하기가 있어요. 그 책 읽고 한 줄평하고 왜 이런 한 줄평이 했는지 책 근거로 얘기하고 요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읽으면서 질문 생겼던 거 질문하고 친구들과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중에 400페이지,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6학년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판본이 달라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걸 좀 바꿔서 넣어놨어요. 네? 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죄와벌 같은 경우 중3한테 읽히거든요. 근데 그 1, 2권 돼 있는 거 읽으라 그러면 중3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 푸른숲 주니어판을 읽히거나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맞춤 버전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전을 읽히고 싶은데 애들이 죄와벌 이만한 거 두 개를 어떻게 읽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청소년 용어로 좀 잘 된 것들을 좀 추천하고 원전을 읽힐 때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런 건 저희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개별로 구입하든지 빌려서 구워서 읽으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주 전에는 좀 구해서 달라. 아예 뭐 앞에 미리 다 나가니까요, 도서 목록이. 수업 자체가 안 되진 않고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끔 있는 사례인데요. 안 읽으면 일단 티가 나요. 한 줄평하고 근거 얘기해보세요 하면 일단 티가 나고요. 본인들도 이제 쭈뼛쭈뼛 하거든요. 그러면 너 안 읽어왔구나 이러면 안 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오늘은 저번 주보다는 좀 책을 열심히 안 읽어온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책 더 열심히 와서 읽어와서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이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꾸 읽게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뭐 그렇게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티 납니다. 무리도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문제 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무리는 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한 선생님이 같이 합니다, 초등은. 그러니까 국어 하시는 분이 독서 토론 논술까지 같이. 네, 초등은 저랑 여기 앞에 오늘 앉아 계시는 차유진 선생님이랑 두 분이 하십니다. 예, 저희는 제가 초중등 원장이잖아요. 근데 중등이 아니라 초등 수업하는 이유가 초등이 더 어려워요. 수업 잘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학원은 뭐 이렇게 경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분들을 초등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초등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가장 교육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항상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국어학원이고 국어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상황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당연히 어휘를 외워야 되니까 어휘 외워보면 당연히 어휘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건, 문법 한 건이 끝나면은요, 그때마다 이제 정리 테스트를 한 번씩 보려고 해요. 총정리 테스트를. 예, 근데 기본 개념이 끝나면 기본 개념 때 배웠던 내용 갖고 정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정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께서 이제 보내시게 되면요, 그 결과로 너무 학생들을 뭐라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리하는 테스트의 목적은 테스트를 빌미로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안 나온 친구들은 그게 동기부여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 이거밖에 못했어. 애들은 뭐 9점인데 넌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별 테스트는 그런 뭔가 공부시키려는 목적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커리큘럼에도 나왔지만 1년의 과정이 딱 끝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총정리하고 있거든요. 총정리. 그러니까 1년 총정리를 다시 한번 쫙 하면서 매주 테스트예요. 이거는. 요거는 공부시키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확인하려는 테스트예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공부한 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다른 테스트는 어머님들께 따로 문자로 통보하진 않아요. 이건 교육의 목적으로 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건 근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학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정리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총정리의 성실함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5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네. 수업이 수요일 날 하나도 없던데 혹시 인원을 모아서 오면 중앙상 보면은 주말간 혹시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주말반을 개설할 의향이 있긴 한데 저희가 초등 선생님을 지금 엄선해서 모시고 있어서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 다 주말에 수업을 초6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지금 초 수업이 주말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초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뭐 초6을 맡기건 초5를 맡기건 그만큼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을 또 모셔와야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접촉 중인 선생님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잘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는 선생님들 스케줄 때문에 어렵지만 초5가 많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수업 정해진 시간에 개별적으로 피드백하는 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글쓰기만 첨삭으로만 피드백이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글쓰기 그 첨삭해서 막 글자 써주고 밑줄 그면은 부모님 보시긴 좋죠. 애들은 안 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시간 안에 글 써온 거 발표시킵니다. 발표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간 피드백을 해줘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내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더 열심히 잘 써와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 글을 보면서 배우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나도 모르게 말 안 해도 친구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또 제가 거기서 칭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점을 흡수하게 돼요. 그 성장사를 보면 아마 놀라우실 거예요. 1년 동안 성장도 아니에요. 막 6개월에 성장하고 성장사를 보면 조금 쓰던 애가 글을 길게 쓰기 시작하고 두서없이 쓰던 친구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아마 그 핸드아웃에 저희가 성장사를 좀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쓰기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주제는 어떻게 주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거는 논리적 글쓰기를 조금 주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다른 글쓰기도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보고 쓸 글은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논리적 글쓰기가 주력이긴 한데 독서 감상문도 씁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겠지만 독서 감상문 그리고 때로는 뭐 자기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글쓰기가 나갈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반 상황을 보면 이쯤에는 이 반은 이런 걸 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의논하면서 좀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독서 감상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글쓰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글쓰기 전에 그 글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글의 구조를 이대로 써라 그럼 너무 일단은 논리적 글쓰기는 구조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조 익히는 연습을 오래 시켜요. 왜냐하면 일단 이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주장, 그다음 이 주장의 이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기본 이거부터 일단 돼야 되거든요. 이유가 두 개로 늘어난다? 그럼 이 이유가 구분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인 이유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오면은 많이 하는 글쓰기, 이거 연습하는 글쓰기를 해요. 그러면서 논리적 사고, 내 생각들을 명료하고 구체화하는 거, 이 연습을 무조건 시킵니다. 예컨대 어떤 주장에서 여기서 공동체에게 해가 됩니다.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써놔요. 이유 두 개를. 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거 합쳐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근거 쓰다가 딴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남아놔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 글을 쓸 때. 그래서 이 연습을 앞에 좀 많이 시키고 이걸로 통해서 논리적인 형식을 짜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반에 정원 원령이고 클리닉이 있는지 초등은 아직 클리닉은 없고요. 예, 클리닉에서 하는 활동을 이제 수업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 번 정원은 8명입니다. 아이가 그냥 빠지면 다음 타임이나 다른 시간으로 갈 수 있죠. 엄마한테 피드백은 어떻게 문자로 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학부모님한테요. 되나요? 네네.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오늘 수업 어떤 걸 수업을 했고 과제가 뭐고 다음 수업이 뭐고 뭐 이런 거는 문자로 나가고요. 네. 그리고 뭐 이슈가 있거나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어 시간이네. 네. 국어 수업하는 예.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비문학 지문 읽기 이런 식의 샘플을 꾸준히 보는 거랑 따로.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지금 국어 개념 쪽이 중심이어서요. 비문학 수업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저희 교재 안에 비문학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비문학 텍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비문학 텍스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읽으면서 토론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 써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문제를 풀진 않지만 계속 비문학 텍스트에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비문학이 나가죠. 원장님? 네. 네, 중학교 1학년은 비문학이 나가죠.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비문학 문제를 풀이하고 하는 게 과제로 나가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혹시 책만 읽어보는 건데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어느 정도 양인지 아이가 알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나요? 뭐 지금까지는 뭐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학생은 괜찮다 그러고 어떤 학생은 많다 그러고 뭐 학생마다 그런데 양은 어떠냐면요. 저희가 이제 2주로 1주 뭐 2주 있잖아요. 국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국어 뭐 독서가 있으면요. 국어는 1주에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럼 개념 설명 들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문제 풀어야 되죠. 과제 문제 풀기입니다. 국어 문제. 교재에 있는 거예요. 한 20문제 정도 풀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 해설을 하겠죠. 독서는 1주에는 독서 활동, 책과 관련된 활동, 2주에는 주제 활동인데요. 자, 1주에는 국어 문제만 내줍니다. 얘들 문제 20개 푸는 것도 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다음 2주 차에는 다음 주에 이제 국어도 새로 시작되고 독서도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어 쪽에서는 어휘 과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제 활동에서는 글쓰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만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요게도 내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글쓰기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생각보다 학생들을 과제로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공부 많잖아요. 뭐 수학, 영어에. 네. 또 수기 과제는 그 수업 간 다음에 피드백 수업 시간에 해주시잖아요. 네. 그 방법을 피드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리라이팅하는 수기가 나오고 리라이팅이요. 시킬 경우가 있긴 있는데 가능한 한 리라이팅은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리라이팅 하는 거 애들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나이 때 해야 될 거는요. 글쓰기 일단 싫어하면 안 돼요. 애들이 어디서 잘못된 글쓰기를 배웠는지 오면 몇 자 써야 돼요. 몇 줄 써야 돼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필요한 만큼 내가 얼마큼 쓰는 게 필요한지를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뭐 한 10줄 써라 그러면 10줄 무의미한 걸 반복으로 메꾸죠. 이게 사고랑 글쓰기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문장이 지저분해지고 필요한 말이 들어가고. 정말 좋은 거는 왜 애들이 쓸 말이 없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생각이 자라나면 당연히 글 쓸 내용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을 남은 관건은 뭐죠? 잘 정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분량은 자유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유예요. 알아서 해. 해봐. 해보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해보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래서 글쓰기 지도는 아마 그런 부분에선 확실히 다른 데랑 차이점이 있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갈수록 글쓰기에 흥미를 갖고 글의 양이 늘어나고 글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리라이팅은 어떤 경우가 아니냐면 얘는 무조건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딱 봐도 이게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살살 자극해서 보통 이럴 때 시키죠. 글쓰기 해와서 봤잖아요. 조금 더 하면 그럼 살짝 개인적으로 선생님 볼 때는 누구야 이렇게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잘못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해볼래? 그럼 보내주죠. 그럼 애들 다 있는 데서 야 해왔다 읽어주면 자기의 노력에 대한 칭찬 플러스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좋아진 거에 대한 칭찬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설명에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장거리 달리기여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학생들을 유연히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